저는 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로서 좀 활동할 때는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주한미군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그 이후에 북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쭉 일해 왔습니다. 원래 제가 그 박사학위 석사 박사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썼는데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후반부에 이제 오사카 청경사를 가면서 제1동포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민족 문제를 제1동포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이 관련된 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막상 오니까 원래 그 민족 문제뿐만이 아니고 워낙 그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민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고 초고를 써놓은 상태에서 우리 김치환 국장님이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새 딴 쪽을 많이 해가지고 민족 문제 쪽은 따로 정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요번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그 기회에 이제 PPT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워낙 그 아까 정혜랑 그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도 바뀌고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민족 문제 또는 민족주의 그러면 약간 진보하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식으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고 젊은이들 또는 현대적인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좀 맞춰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 고민의 일단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금년 6월 5일 날 제1동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청이 발족되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1동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또 조언을 담아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30분 내외에 이제 강연하고 그 30분 또 내외의 어떤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워낙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연할 때는 다 세세하게 다 설명은 안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또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은 여기 나온 거는 이제 1907년도 경기도 양평에서 찍은 의병 사진인데 굉장히 뭐 거의 유일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희귀한 그래서 맥킨지라고 그 대한매일신문가 거기 기자가 찍은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직업을 알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신식 군인이고 이건 보부상 같기도 하고 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장만 가지고는 직업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민층 민중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해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북이 분단 이후고 지금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알았지만 10월 5일 날은 이제 세계 한인의 날이고 개천절인 10월 3일서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가 제1동포 주간입니다. 제가 이제 혹시 이거 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2018년도에 제가 매우 감동을 받으면서 본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첫 등장하는 내용이 김판서라는 대지주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세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나오지만 이 사람이 외부 대신 그 당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외부 대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훈이라는 사람이 김판서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김판서한테 이제 김판서는 뭐냐면 뭐 한 자리 하려고 굉장히 아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세훈이 요구를 합니다. 뭘 원하냐 했더니 바로 당시에 이제 머슴인 이제 유진초이 최씨죠. 유진초이의
엄마를 이제 탐한 겁니다. 그거를 엿들었던 이제 유진초의 아버지가 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멍석말이라고 그러죠.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엄마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근데 아들은 이제 유진초이가 그 나무 이제 하고 오는 중인데 잘못하다가 이제 다 가지고 몰살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김판서의 며느리를 껴안고 우물에 투신합니다. 투신하면서 자기 그 금부치 같은 거를 떼어가지고 유진초이한테 가지고 도망가라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뭐냐면 계급 문제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 대지주하고 그 머슴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유진초이가 도망갔다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얼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황은산이라고 이제 도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이제 갔다가 그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미국으로 이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고혜신이라는 이 주인공이 사대부집 딸인데 정원한 그러니까 이제 룸펜인 김희성이라는 사람하고 정원자인데 이 고혜신이 이제 그 의병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또 저격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엮여 있는 게 이제 이 포수, 당시 이제 포수 출신인 장승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게 자세히 드라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구조가 복잡한데, 한편으로는 양반 대주주들이 친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양반 출신이지만, 애국운동, 반일운동을 하는 고혜신도 있고, 장승구라는 사람은 이제 또 출신이 미묘한데, 이 사람은 그 당시 1871년도에 신미양요라고 해서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 때 그 미국이 이제 평양에 들어갔다가 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강화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왕조한테 이제 무릎을 꿇히려고 들어왔다가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수인 장승구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장승구가 이제 이때 도망갑니다. 이때 소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온 그 신미양요의 미군 함장하고 통역을만 담당한 것이 이완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인 통역관인데 이 사람은 원래 친미주의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별로 센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친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일본 이제 그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보내가지고 쿠토 히나라고 하는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 있죠. 이 호텔 글로리아 사장 자기 딸인데 일본으로 귀화시켜서 이제 그 일본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성이 쿠도 히나지만 한국 이름인 뭐 이영장가, 이영화인가 뭐 이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병을 후원하는 사람은 구동매라고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출신인데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무라이의 어떤 지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유진초이는 아까 말한 노비라기보다는 이제 노비죠. 노비 출신이고 머슴 출신인데 미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인이 됐습니다. 쿠도 히나는 아까 말한 조선인인데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일본인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애정 관계도 뭐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계급을 초월해서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이 친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반일 의병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이 아까 제가 1907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 의병 사진이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등장하고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사실은 변수가 계급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그때 보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제가 이제 외교 참사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어떤 외교적으로 보면 친일 굴욕 외교를 하고 있고 또 대미 굴종 외교 그리고 중국이나 또는 그 전통적인 북방 정책을 폐기하는
이런 어떤 비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원래 주인공들 얼굴이 딱 요 포즈를 취했다가 요 사진으로 바뀌면서 끝나는 게 이제 있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그걸 보면서 눈물이 울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당시의 경복궁 방화 사건인데 뭐 이건 논란이 좀 대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통념으로 배워왔던 것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이제 한양에 입성하기 직전에 선조가 탈출합니다. 한양을 버리고 경복궁을 버리고 탈출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자기를 보호해야 될 왕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들어가 가지고 노비문서 불태우고 또 경복궁을 불태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학자들이 일부 너무 비판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또 반론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임진왜란이라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의병들이 나오는 과정도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계급투쟁의 성격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밀란의 형태로 있었죠. 그러다가 외병이 들어오는데 외병들이 들어와서 양민학살을 하고 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있을 때 두 번이나 갔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교토에 가면은 이제 이비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또 코만 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코만 뵌 게 아니라 코, 귀, 그러니까 이비총이라 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동포들이 진원제를 매년 올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교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는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그 외병들의 만행이 이제 점차 심해지자 당시에 이제 민중들이 양반, 왕족이나 양반에 대한 불만들이 외병한테 이제 쏠리면서 의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병 투쟁의 배경이 결국은 이제 계급적인 그 한계가 있었지만 의병들이 결국은 이제 반일 투쟁을 나섰다. 뭐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제외 중국인 분류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 보통 중국인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경우는 화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국 사람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교가 있고 화인, 화예. 그래서 화교 그러면은 뭐냐면 조금 작은 거예요. 예, 화교는 뭐냐면 국적이 중국이거나 대만 국적인 사람을 화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국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한말서부터 특히 중국 내전 1949년도에 이제 이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쫓겨나면서 많은 화교들이 이제 특히 산동 출신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화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신화교 또는 그냥 화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화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적은 외국 국적인데 그래도 자기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예는 중국계 핏줄을 타고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가수가 있고 또 탤런트 중에서 최수종 씨 부인 이름이 뭐죠? 하예라 같은 사람은 본인은 자기 화교 출신이긴 하지만 화교라는 게 어쨌든 중국계 혈통이긴 하지만 본인은 중국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가족 옛날에 이제 그 친족들이 모였을 때 중국식 전통은 하나도 안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자기가 핏줄만 중국계라는 걸 알고 있지 전혀 중국과 무관한 그런 의미에서 화예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수 누구예요? 그 여자 가수분 계시죠? 주현미 같은 분은 이제 본인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화교 학교, 그러니까 중국 학교를 다녔고 자기 친족들 만나면 중국식 월병도 먹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 공동체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국적은 한국 국적이죠. 이분들을 이제 화인이라고 얘기하고 화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국적자 또는 대만 국적자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복잡한데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말도 쓰고 한인, 한민족, 한인계, 한인계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식 발음 제일 동포 루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루트, 뿌리라는 뜻이죠. 뿌리라는 말을 많이 써서 혼혈되거나 또는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바꿨지만 한국 피가 있는 사람을 루트 또는 뭐 조선 혈통 뭐 또는 한국 혈통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우리말이 중국이나 한국에 국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혼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본, 타이 예를 들면 이 국자가 안 들어가면 구분이 좀 편한데 이 국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국적이랑 막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한국인하고 한인하고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국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여권을 보시면은 국적이라고 써놓고 영어로 내셔널리티라고 씁니다. 내셔널 또는 내셔널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내셔널리티가 이제 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적도 있고 또 민족 정체성,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 중에서는 뭐겠어요? 혈통이 동남아가든 미국이든 흑인이든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국적법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혈통으로 구분할 때는 한국인이면 틀림없지만 다른 구분에서 한인 또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한민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민족이란 말을 예를 들면 뭐 일본인, 뭐 중국인 이렇게 쓰는데 한민족이란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나온 말이 한인으로 봅니다. 한인.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용어들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고유 특성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혈연, 생활 양식 등을 가리키는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혈통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언어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제일동포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혈통을 많이 따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민적인 분류와 재해동포 현황을 보면은 재해동포라고 할 때는 이제 혈연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 한인 개념에 기초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좀 집단 개념이 좀 강하고요. 한인은 집단 의미도 있고 개인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하고 한인은 약간 섞어 쓰기도 하죠. 한민족에는 우리 한민족 그러면은 한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다민족 국민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혈통이 같은 재외동포가 만약에 미국 국적, 중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혈연이 같으면은 우리가 한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민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 국적 동포에는 해외 입양인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재외동포법의 정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하면은 다분히 혈연이나 문화 여기에 이제 그 바탕을 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국적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책 하나가 한 권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책이 나와 있는데 원래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은 또는 중국 문헌에 보면 조선 왕조 실록에도 종류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종류. 그래서 뭐 여진족, 그 다음에 외족, 뭐 조선족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 조선족이란 말은 지금 이제 좀 중국에 있는 제중동포를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원래 개념은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조선족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라는 말을 썼던 것이 이제 19세기 1800년대 말까지 그런 말을 쓰다가 문헌을 보면 1900년에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족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1906년부터 민족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일 민족론이 나온 것은 1930년대 이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 문헌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단일 혈통이라는 뜻이죠. 단일 혈통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1930년대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영향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단일 혈통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일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개 만세죠. 그러니까 그런 혈통 단일 민족, 그러니까 야마토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단일 민족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제 약간 조선 민족 제일주의라는 이런 데서는 약간 단일 민족적인 걸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이 다민족 국가인데 왜 자꾸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쓰냐. 그래서 이제 실제와 다른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를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살색이라는 말도 좀 못 쓰게 하죠. 살색이라는 말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점점 교과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민이 마지막까지 찾아봤는데 2021년 8월까지의 통계가 현재 외교부에서 나온 최근의 통계입니다.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그 통계가 마지막인데 한국 국민이 5,180만 명인데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국민도 포함된 숫자고요. 재외 국민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북한 동포는 포함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도 빠진 상태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약 400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만 명 정도가 입양인입니다. 그 다음에 재외 동포가 755만 명이라 할 때는 여기에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다시 말하면 한반도 바깥에 사는 거주민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은 우리 한인계 혈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 국적 동포 시민권자가 약 480만 명 정도가 되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만 이렇게 되는데 이 규모로 보면은 화교 다음으로 해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한국이 740만 명이면. 그 다음에 본국 인구 대비 재외동포 해외 거주자 비율로 하면은 유태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민족은 이 한반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19세기 말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이산 가족 이럴 때 약간 그러니까 나간 건 자의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인 자체가 국난을 당해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떠나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원래 정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걸 그냥 해외 사는 사람까지 구분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민 가는 것,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국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비즈니스라든지 유학이든 취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이민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정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밀 인구 해소를 위해서 1962년도에 해외 이주법을 제정해서 한국인의 해외 이주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마치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재외동포들, 특히 제1동포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은 이제 또 뉴커머라고 해서 유학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로 60년대와 70년대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뉴커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본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 간 분들한테 또는 한국 전쟁을 피해서 간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별 영주권을 주고 있고 나중에 온 사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간 사람들한테는 일반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대 미국이 이민 및 국적 법률을 이제 채택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이민을 특별히 그 화이트 백인들 위주로만 이민을 받았는데 이것이 65년 이후에는 이걸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도 이민을 이제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이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적어도 친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미국에 재미국보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 있고요. 실제 저도 사실 저희 큰 누나가 미국에 70대 말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난에 의해서 타이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이산이라고 해서 이산 가족 할 때 이산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철자가 틀렸네요. 난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민과 발생 배경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탈출, 독립운동, 해방정의 혼란, 한국전쟁 등으로 해외 이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거꾸로 중국 동포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그 앞에는 러시아의 사할인 억류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했고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로 인해서 고려인 조선족들이 취업을 위해서 또는 고향을 찾기 위해서 재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재미동포들이 재미동포 1세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많이 갔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나이들이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돈은 있고 많이 벌었는데 자기 이제 이 고향을 찾기 위해서 또는 고향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송도에 재미동포 타운을 좀 만들어서 지금 아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국적법이 바뀌어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중 국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이중 국적 나이를 낮춰달라고 막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9년 전부터 이제 65세부터 이제 이중 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미동포 1세대들이 70년대 갔던 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국적자 또는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중 생활을 지금 합법화시킨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미동포들이 이제 약 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법을 지금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의 특징을 보면 제1동포들은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이 38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뉴커머 합쳐서 34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족이 약 209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9,000명 정도. 고려인들은 47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한국인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꼭 한국에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9,000명이고, 러시아에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한 5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153만 명이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43만 명.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투표권이 없고 영주권자 43만 명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서유럽이나 동남아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제1동포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식민지에 간 사람들하고 나중에 간 사람들하고 균형이 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식민지 시대 때 간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이후에 간 사람들도 상당히 숫자가 늘었죠. 제중동포들은 주로 식민지 시대 때 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려인도 다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 한국인들은 옛날에 이제 그 하와이에 이제 그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끌려갔다기보다는 이제 송출돼서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그 어디로 흘러 들어간 멕시코에 선인장 공장 이런 농장에 팔려 들어가서 애니깽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또 그 일부가 다시 또 쿠바로 들어가 가지고 뭐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죠. 제르니모라고 해서 그 한국계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조선왕조 말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 흘러 들어갔다가
그 멕시코나 쿠바로 흘러간 사람들, 그 한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긴 게 이제 역시 한인 얼굴 그대로 남은 사람도 있고 현지인과 결혼해서 혼혈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인 계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르니모라는 감독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만든 영화, 제르니모라는 영화 있다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해동포들의 특징들이 그 재해동포라고 하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와 일본 내 한민족 공동체.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한인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재해동포청에 보니까 거기도 한인하고 한민족을 섞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이 한민족 공동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족으로 썼습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한인 공동체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에 백제문이 걸려 있습니다. 저 백제문은 좀 오래됐고요. 제가 일본에 보면은 코리아타운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니까, 도쿄에 있는, 도쿄에 이제 그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인 가게가 많다는 거지, 신옥구보 거리에 보면 많다는 거지, 그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보면 쿠조거리라고 해도 쿠조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이제 제일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빈민촌에 가깝습니다. 가나안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 소설책으로 나온 그 빠찡꼬라는 소설책이 있죠. 사실 저는 소설책은 사놓고 읽어보진 않고, 빠찡꼬 드라마만 봤는데, 이게 디즈니에서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안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또 한국 사람이 하는 또 이게 뭐예요. 디즈니가 됐든 뭐든 다 종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빠찡꼬라고 하는 그 드라마로 봤는데 거기 무대가 되는 조선시장. 거기서 하면 조선 이치바라고 하는데 조선시장이 그 배경 아닙니까? 그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4개의 상가가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코리아타운이 된 겁니다. 근데, 딴 것들은 아까 말한, 도쿄에 있는 신옥구보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쿠조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아타운 3개가 있는데, 다 그냥,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지, 공식적인 법이나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있을 때 작년 4월 달에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정식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환영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4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사장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계가 한국 국적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사장을 맡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폐교된 그 일본 초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민족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다문화 공생문화센터 같은 걸 지금 만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타운의 중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코리아타운은 아닙니다만 그 옆에 이제 일본인 학교를 지금 인수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제1동포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2021년 6월 말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82만 명인데 현재 2006년도까지는 제1동포가 제일 1위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한 2,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1동포보다 합친. 그래서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국계가 한 80만 이렇게 되고 베트남계가 한 40만 가까이 되고 우리 제1동포가 아까 말한 건 34만 정도 되죠. 제가 이제 일본 귀화한 사람 빼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1동포 사회 구성 변화인데 이 고령화 벌써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아직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민단계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학교 출신들입니다. 물론 한국 쪽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98년도에 이제 도쿄에 이제 동경대 방문 교수로 가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조선학교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안 그런데 여학생들을 꼭 이렇게
하얀 저고리에 감정 치마를 가고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시내 거리에 일본인 학교에 간다고 해서 기모노 입고 여학생이 가면은 그거 우리가 볼 때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선 학교에서 그걸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또 그러기 때문에 조선 학교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요. 일본 귀화자가 증가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동포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동포 그 자녀들이 일본인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코리안끼리 결혼하는 게 한 15%가 안 돼. 점점 줍니다. 그것도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적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20살 될 때 지금은 22살로 바뀌었는데 22살이 될 때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2살 이전까지는 이중 국적이 허용됩니다. 근데 22살 되면은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꿔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건의하고 또 제일동포들이 많이 건의하는 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군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 기관은 유학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유학을 오고 한국에 오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취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한국에서 취업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취업하려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동포재단에도 계속 문의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 이 제일동포들은 굉장히 안 됐지만 재미동포들이 이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재미동포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 유학을 하고 군대까지 면제해주면은 재미동포들이 다 뭐 제2, 제3의 유승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실제로 생활은 미국에서 해놓고 또는 취업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군대만 안 가는 이런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뉴커머가 이제 늘어나는데 뉴커머도 신정주자하고 거류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일본에 정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신정주자들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커머하고 올드커머라는 말을 쓰는데 올드커머는 마지막에 한국전쟁까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1952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간 사람들은 올드커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간 사람은 뉴커머인데 약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10 몇 년에. 근데 서로들 달리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정주자라는 건 다시 또 정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사원, 유학생이라서 그래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내에서 또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동포라고 한다면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있고 식민지나 한국전쟁 때 간 사람들이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냐면 65년 이후에 갔지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 이 네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제일동포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동포 문제가 제일동포 문제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민족 정체성 교육하고 다문화 공생 교육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동포들의 다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계 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또 성격이 다릅니다. 딴 나라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사카 교토에만 민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오사카 지금 이제 작년에는 졌습니다만 재작년에 뭐라 그러죠? 코시엔 야구 4강까지 올랐던 교토 국제고 같은 경우가 이제 민족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학교, 그 다음에 코리아 국제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이 3개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만들었고 주된 게 이제 한국인들 제일동포를 상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반면에 도쿄에 있는 동경한국학교는 이름도 동경한국학교에서 보듯이 교육 내용들이 다 한국에 돌아갈 목적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들은 한국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요. 오사카 교토에 있는 한국학교들은 이런 한국학교를 민족학교로 부르는데 여기는 일본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 다만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민족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3분의 1 정도는 일본 정부, 3분의 1은 한국 정부, 3분의 1 정도는 자체 이제 그 수업료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에도 11개 정도의 한국 학교가 있고요. 이런 뭐 중동 이런 데도 한국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건 다 뭡니까? 모스크바에도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녀들 교육하고 얘네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요새 까다로워져서 워낙 재외동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12년 정도 다 차면 우리나라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3년짜리 6년인데 요새는 다 안 된다고 그러죠. 12년을 채워야 한국의 이제 대학에 특례 입학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사 주재원들이 뭐 가급적이면 12년 채워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막 또 외교관들도 이렇게 계속 해외에 돌아가지고 12년 채우려고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들은 다 한국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있는 다음 편에 하겠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학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동포 고령층 및 소외층의 복지 재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이노미 씨들은 고향의 집이라고 오사카, 사카이시, 코베, 교토, 도쿄 5곳에 이제 그 제일동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인 분인데 옛날에 이제 그 제일동포 전쟁 고아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포의 그 양생원인가 그거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도 가가지고 자기 이제 외갓집 그걸 해서 일본의 그 재산을 물려받고 일본에 든 제일동포들이 뭐냐면 특히 1세대, 2세대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일본말을 해도 서투르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문화생활도 특히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한복 저고리 입고 다니고 했으니까 치마 저고리 입었죠. 빠찡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모아놓고 하는 데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고 제일동포 중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빈곤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율이 심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남비끼라고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 물건 슬쩍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계하거나 야단 맞는 걸로 끝나는데 일본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범자가 되고 특히 제일동포들의 가난한 자식들은 저게 안 돼요.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범죄 저지르거나 그다음에 마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악순환인데 재활교육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적도 일본 국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재활교육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총영사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제 관할 지역에 제일동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빈곤층 노령자들 일단 실태 조사를 했고 그다음 민단에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제가 또 외교부에도 계속 얘기하고 그 당시 제동포 재단에 얘기해서 그러면은 매칭 펀드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노인홈 같은 거를 만들자. 특히 이제 민단위 세력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 본부가 있고 지회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그 지회 단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없어지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민단이 그걸 운영해라 지회 단위로. 그리고 제일동포 청년들한테 그걸 취업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제안에서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나 모범 사례가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또 몇 명의 지원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약간 이제 뭐 문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돌아오는 바람에 실제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동포의 일본 참정권 문제가 또 하나 논란이 돼 있고 이게 다른 나라 동포들은 다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포로 잘 인정은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제1동포 내에서도 특히 조총련계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고요. 일본 귀화한 사람들을. 민단계에는 이제 점차 그 일본 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포용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제가 재작년에 오사카 총영사를 갔을 때 마침 오사카 민단 그 단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뭐 제가 권한 건 아닌데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부단장에 일본 국적 귀화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1명이고 부단장이 4명인데 2명이 이제 올드커머고 1명이 일본 귀화한 올드커머, 또 1명을 뉴커머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 앞으로 그 제2동포의 방향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한인계, 일본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안 됐냐면, 재미동포, 제중동포, 제로동포들은 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가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난 한국계 일본인이다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동포나 러시아 동포들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몰래 살려고도 살 수가 없었고, 중국은 워낙 다민족 정책을 또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중동포들은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연변 조선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장백 조선족 자치연 등에서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제동포와 달리 굉장히 민족 정체성을 유지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제중동포들이 이제 그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진출하면서 문제는 중국인을 섞여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한중수교, 한러수교 이후에 다수 동포가 취업자 한국으로 이주했고요. 또 한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재동포 비자, F4 비자 발급 확대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취업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한 70만 정도가 와 있습니다. 제중동포들이. 제중동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특히 취업에 유리한 것이 제중동포는 이 조성적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 층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80%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중국 내 조선족 학교 현황이 마침 2022년도에 그 윤용신문에서 2021년 1월 달에 조사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학교, 초등, 중학교, 고급 중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연변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족 학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일본에는 민족학교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죠. 특히 길림성에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안 거든지만 이 오사카에 보면은 오사카 경법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오사카 경법대라는 데도 사실 제일동포가 만든 학교인데, 지금 아예 숨기고 있어요. 제일동포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총련계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이제 코리안 걸 밝혔고, 얼마 전까지만 광개토항비가 이렇게 그 모조품이 이게 서 있고 그랬는데 다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있을 때도 거기 방문도 했는데 보자고 그랬더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총장이고 다 이제 그 일본인으로 바뀌었고, 자식들이 이제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일본인 학교, 일본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사카에도 하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총련에 맞는 조선대학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치주 내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면서 1952년도 조선족 자치구가 만들어질 때마다 조선족의 비율이 70%가 됐는데 2020년 조사하면 30%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조선족 자치구 자체가 자치구에서 주로 줄었는데 저 자체가 존립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진핑의 한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2021년 3월 5일 날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때 이게 이제 사실 조선족에 대해서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선족에 관한 것만 썼는데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선족 학교에는 이 조선어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냐면 수업은 한어로,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하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보통어로 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교과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이 조선족 학교에서도 중국으로 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 반대해가지고, 외몽골을 해서, 몽골족 학교에서 반대 시위도 했는데 다 진압당했죠. 그래서 지금 강제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25일 날에는, 이 길림성에서 조선어원 문자 공작 조례 실시 대칙을 제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전에 연변 조선 자치회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은 심양 그러면은 심양이라고 한글로 써 있고 밑에 한자로 심양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한자가 먼저고 한글이 밑으로 쓰게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전반적으로 동화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1992년도에 그 재미동포들이 만든 게 뭡니까? 연변과기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9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과학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학자들도 초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임대기간 30년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건물 다 져놨고, 각종 시세 다 했는데, 이거를 연장 안 해주는 바람에 폐교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변과기대가 폐기되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중국, 1949년도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외국인이 만든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폐교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피해를 보고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중 동포의 뿌리가 19세기 말에 국난을 피해서 이 만주 쪽으로 이주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조선족 출신 학자가 쓴 걸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박씨 조선족과 이씨 만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병자호란 때 양반 출신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1950년대 55년인가 그때 지금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여권을 보면은 내셔널리티, 여기 보면은 중국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 보면 그 민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혈통을 얘기하는 건데, 민족명 그러면은 만족, 뭐 한족, 조선족, 뭐 회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민족 조사를 한 거예요. 소수민족을 조사해서 했는데, 당시에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조선족이다 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시 모택동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족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반면에 천령이씨라고 하는 후손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당시 이제 만주족이, 청나라니까 만주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만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호족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 소수민족의 명칭을 다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박씨 조선족은 우린 조선족으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근데 천령 이씨들은 우린 만주족이다 그래서 아직도 만주족이라고 고집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조선족의 뿌리가 구한말 19세기 말이 아니라 16세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내에 그 조선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은 가리몽동이나 아니면 건대 이쪽에 보면 이제 조선족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족 제가 이 보면은 이 한국 청영사관, 오사카 청영사관 바로 앞에 이름이죠. 무슨 마트가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한국 마트가 있는데 그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커다란 저도 초대받아서 얻어먹기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불고기집을 하는데, 야끼니쿠집을 하는데, 이 사장도 조선족이에요. 한국말 잘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에 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텔레비전에서 이 반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반문재인 정부, 반북 메시지 할 때 일본 TV 많이 나오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리소테츠라고 하는데 이상철입니다.
리소 테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월간조선 이런 데도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왜 당신은 조선족인데 왜 일본 국적으로 취득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어차피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자기는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이었다. 자기가 여기 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무 이상한 게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족 출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본 내에 조선족이 지금 몇 명 정도 와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로는 10만 명 정도 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만 명 좀 과장된 것 같고, 현재 한 80만 정도가 그 중국계지만,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일본에서 통계 잡을 때 조선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마 여권을 보면서 분류를 했으면은 알 수 있는데, 아마 일본 공안 당국은 아마 조사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의 법무성에서는 그걸 분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동포와 한민족 공동체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스탈린 당시에 이제 고려인들이 이동을 해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역이주하기도 합니다. 고려인들은 처음부터 현지인들의 박해,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또 16년간 집단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교육 기관 자체가 없어요. 조선족은 아까 말한 조선족 학교가 있었고, 제일동포들도 나름대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예 그 코리안의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 자손들은, 자녀들은 또 러시아가 또 사회주의국가 된 의무교육제에 따라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확고한, 그러니까 국가정체성, 자기는 소련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 이건 국가정체성은 확실한, 국적에 대한 건 강한데,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피부가 다르니까 자기가 어쨌든 고려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모국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다 또는 북한이다 이런 의식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이제 그 전통시장에 보면은 김치를 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아는 척을 하면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뭐 제가 경험상으로는 뭐 또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한국말은 우선 못하고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또 고려인들이 만든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사실 고려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넓적하고, 원래 제가 카자흐스탄에도 거기 이제 그 우리식으로 국회의원 하는 분이 있는데, 얼른 보면 한국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몽골인 비슷하게 체격이 좋고, 근데 먹는 음식이 그 몽골 현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인의 체형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 말고 또 뭐가 있나,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갔었는데 저만 닮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몽골 계통 얼굴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같이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홀쭉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광대뼈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환갑잔치 하는데, 제가 가서 하나 떡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인들이 아니라, 키르기스탄 현지인들인데, 근데 생긴 게 저랑 좀 닮았고, 같이 갔던 한국 사람들은 닮은 사람이 한 3분의 2는 안 닮았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사람이 음식 먹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수 수교 이후에 지금 이제 고려인들이 러시아 사할린의 새 고려 신문이라는 거를 이제 한국말 신문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 고려일보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역적을 많이 두고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 국회의원도 고려인들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사실 카자흐스탄은 한 3번인가 갔어요. 뭐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놀러도 한 번 갔고, 민주평통 때문에도 갔고, 또 제가 이제 그 특사단 일하러 갈 때도 한 번 더 가고 한 3번 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이 고려인 회관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안산에 있는 선부동에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집단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려인들이 일부 많이 살고 있고, 숫자는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인 마을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상가들이 있고, 그러고 고려인들 식당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광주 월곡 이동에
고려인 자치마을인데 이거는 이제 아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고려인 2세인가 3세인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더 유명한 거는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이 더 유명합니다. 여기 또 자기 방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방송과 러시아 방송도 하고 또 고려인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또 이 현지 문화 교육도 하고 그렇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오히려 서 안산에서 그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고려인들을 정착시켰는지 교육도 자문도 받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려인의 그 고국과 연계는 미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재미동포입니다. 제가 이거 순서한 거는, 그 올드커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재미동포를 맨 마지막에 한 겁니다. 재미동포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적 및 이민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들의 가족 이민이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엘리트층들이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하다못해 어떻게 되나, 한 오춘 아저씨 되는 분이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배운다고 워싱턴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처음에 세탁소 하다가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세탁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야채 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에 제가 나중에 LA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제가 알기로 76학번 이때 보면 서울 치과 출신들이 대거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누구 하나가 정착한 뒤에 불러들여가지고 했는데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 가봤더니 거기서 어차피 소수민족이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도 결국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미국에 많이 사는 10대 지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1위가 LA이고, 2위가 뉴욕, 3위가 시카고, 4위가 참고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 여론조사한 게 2015년에 국립국어원에 조사한 게 있는데,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겠냐고 했더니, 보내겠다는 사람이 94%입니다. 보내야 한 이유는, 말은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을 잘해야 되니까, 한국 간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 미국에서 취업이나 성공, 또 한국에서 취업이나 성공, 12% 이렇게 쭉 나누는 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장벽이 있고, 한국과의 비즈니스 찬스가 많다 보니까, 재미동포들이 옛날에는 뭐냐면, 우리 엘리트층들이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 살지 않는 곳에 미국인 학교에 보냈다가 지금 다시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국 학교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특징이.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비즈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게 많고요. 대신 이제 한국 교육원, 한국 학교들도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이 허용되면 한 9년 전부터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체류 및 귀환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 내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사태 때 우리 근무했을 때 재미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사실 한국의 외화를 많이 들여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미동포들이 이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돈놀이 해가지고 재미동포들이 이제 IMF 때 들어와가지고 아주 헐값으로 건물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재미동포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미동포 복수국적이라고 해요. 요새는 2중에 3중도 있어가지고 복수국적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허용 연령을 인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이. 병역 기피한 유승준의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허용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는 지금 반중 혐중 여론에 편승해서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통계에 보면 거의 영향 미치는 투표율도 뭐 5%도 안 되고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통계까지는 통계를 썼나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전체 유권자의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있고 3년 이상 체류해야 되고
나이는 18세 이상인 외국인한테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되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도 안 미치는데 국힘당에서는 이제 이게 혐중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막 과장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막 좌지우지한다 그래 하는데 실제 국회의원 투표권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의원들에 대한 투표권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인한테도 주는데 거꾸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은 외국인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뭐 수상선거는 물론이고, 지방 의회 선거에서도 제1동포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일본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인들의 배타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단 내에서는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총련 같은 경우는 지방 참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해서 벌였고, 민단은 지방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요. 또 제1동포 중에서 지금 교토에서 지금 연세가 많지만 한창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오히려 일본으로 귀화해서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오히려 그 제1동포의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극소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국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국적 상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22살이 될 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바뀌어가지고 65세가 넘어가면 이주 국적이 허용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제2동포가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보면, 그, 이나된 어느 교수가 막 주장한 게, 그 화교들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화교들한테 차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가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받는 차별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1동포들은 일본 식민지 때 이산으로 들어간 거죠. 디아스포라로 간 분들이고 사실은 화교들은 난민입니다. 사실 난민. 다시 말하면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죠.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우리는 그나마 참정권을 주는데 저기는 안 주죠. 일본은 안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의무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근데 다만 한국에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해외에 나갔을 땐 거기 그 나라에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죠. 외국인도 의무가입인데 체류기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또 이제 국힘당에서 난리치는 부분이 이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그런 요소가 약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2동포들이 특히 이제 뭐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막 수술 받고 이래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의료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뭐 어느 나라나 다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2동포 문제 할 때 이렇게까지 깊이 잘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사실 이거 더 정밀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맛보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문제입니다. 이 교육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민족 의식인데 제1동포들은 같은 핏줄로 의식하는 부분이 21%,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비슷하다, 정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19%, 15%, 타민족과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겠다는 게 뭐 9%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통계는 참고로 2012년부터 10년 전 겁니다. 이건 제가 통계할 수 없고 이게 학자들이 그때그때 한 거를 나름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좀 연도는 최신 거를 제가 하지 못했고요. 조선족만 해도 역시 이제 언어나 문화가 이제 그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려 사람. 사실은 그들은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려인이라고 불러가지고 하는데 스스로는 고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한국에서 고려인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도 고려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는 스스로 부를 때는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같은 문화, 같은 핏줄, 같은 생활 습관.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더 왜냐하면 거기 러시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조선족만 해도 분리된 생활하지만 언론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정체성이 좀 약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교육원이라고 제가 총영사를 있을 때도 오사카, 교토, 나라에 각각 교육원이 하나 있었고요. 민족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주로 교육원이나 문화원에서 이제 개설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학교가 있고 일본에는 한글 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일본 학교에 한글 가리키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제일동포리 투쟁의 결과로 나온 게 있는데 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관할 부서도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독일이 이제 문화 차원에서 독일 문화원에 보면 괴테 학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전국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자 학원이라는 걸 만든 거 그걸 흉내내서 만든 게 이제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은 공식적으로는 그 자체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교육부나 외교부가 하고 있는 그 외교 시설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라별로 그 차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 정책입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은 우리나라 국적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혈통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문화 그 국민이 늘어나면서 약간 이제 혈통주의에서 국민주의,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정책 흐름은 처음엔 방치기, 실제 제일동포들 중에서는 옛날에는 사실 한국 정부가 기민 정책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정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뭐냐면 귀국운동.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 귀국선을 타고 북송했죠. 그 다음에 우리도 뭐냐면 니들 그 싫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한 200만 넘게 있다가 대부분 한 140만 명이 돌아왔는데 한 60만 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족이 이제 그 일본인이랑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한국 들어올 때 당시 돈으로 1000엔인가? 그러니까 지금 돈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뭐 5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은 못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남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국 운동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일동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제일동포 그러면은 그게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제일동포가 지금은 뭐냐면 조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 지원도 받고 있고, 근데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방림방적이라든지 롯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제일동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 고국 방문해가지고 이 고향에다 학교도 져주고 학교에다가 돈도 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동포 그러면 돈 많은 출세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건 극소수죠. 지금 신한은행 이런 사람들도 이희건 이런 분들도 이제 신한은행 만들고 지금도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간사이 신용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교포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국 발전에 기여되고 제일동포 제일 많이 기여했고 지금 일본에 이제 대사관이 하나 있고 총영사관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8개가 대사관 포함해서 9개가 제일동포들이 성금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니가타 총영사관만 한국 정부 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제일동포의 성금을 모아줬고요. 오사카 총영사관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사카의 제일 번화가에 거기 또 제일 관광지인 도톤보리의 바로 옆에 1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초호화 건물이 있는데 뭐 중국 총영사관도 다 저 변두리 외곽에 낮은 건물인데 대한민국 총영사관만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이제 일본인이 안 판다고 하는 거를 당시 제일동포 깡패 출신인 사람이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땅을 팔게 해가지고 물론 돈은 이제 우리 모금을 했고 절반은 이제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씨가 절반 내고 나머지 성금 모아가지고 그 땅과 건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제일동포라고 하는 게 들어오지 말고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의 대외정보 정책의 방향이 선회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교 공간이나 또 교육원, 민단이 아니라 이제 그 교육원, 그다음에 문화원 이런 것들이 공공 외교의 거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총영생활에 있을 때도 이제 공공 외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가,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그러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직은 아니고 한 올 연말에 내년 봄에 이제 오사카 문화원이 이전 개관하는데 35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샀고 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 봄쯤에 되면 오사카 문화원이 아마 이 대규모로 이제 개관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공공 외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재동포재단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외교부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졌다가 금년 6월 5일에 재동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재동포의 개념은 처음에 재동포제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주로 제1동포와 제2동포 또는 유럽이나 동남아 동포들만 포괄했다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도에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족이나 고려인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혈통만 같으면 뿌리만 확인되면 다 한국 재외동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재외동포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 훨씬 쉽게 올 수 있고 취업도 좀 더 훨씬 이제 완화된 취업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재외동포법이 이제 그걸 반영해서 바뀌었고 금년 11월 20일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은 됐고 발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외동포 기본법에 나온 걸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런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재외동포 관련된 재외공간 및 민주평등 해외 조직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재외공간에서 대사관 밑에 영사부가 있고 또 별도의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외교공간이 167개인가 8개인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영사 업무를 하면서 영사 업무라고 하는 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 재외동포만 상대로 하는 거죠. 또는 관광객이나 이런 유학생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영사관입니다. 민주평등 해외지부가 있고 여기서 재외공간에서 그 독자적인 민주평등 건물은 없기 때문에 공간 내에 평통 관련된 예를 들면 한인회 이런 데서 이제 또는 이제 그 일본 같은 민단 이런 데서 이제 평통 관련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좀 조직이 크기 때문에 동포 영사가 그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과장급이 와서 재외동포 영사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6개국에서 5개 해외지역 회의, 45개 해외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5개 해외지역 협의는 이제 미국, 일본, 그다음에 그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부의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석 부의장이 있고 국내 이제 지역별로 지역 부의장이 있고 해외에 5명의 지역 부의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지역 협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네트워크, 뭐 여성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업가 해서 쭉 네트워크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직능별로 또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 날 세계 한인 대회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끔 보면 한인 무슨 기업인 회의, 한상 대회 이런 걸 합니다. 한상 대회 또 뭐 한인 무역 네트워크, 그다음에 입양인 네트워크 뭐 쭉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한민족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인으로 쭉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중앙조직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로벌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의 그 책임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 글로벌화 중앙조직화가 가진 내부 파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음해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또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주평등 부의장을 강제로 직위 해제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 민주평등 미주 부의장을 예를 들면 지금 그 석동현이나 뭐 또 지금 뭐 이름 뭐죠 그 수석 부의장이 그냥 임의로 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시키는 바람에 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게 헌법기관인데 임의로 했다가 지금 이제 고발당한 상태고 아마 재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게 이제 해임할 수 있다는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이 못지않게 해외 이주 성격이 다르고, 이산, 이민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제1동포 사회, 제 중동포, 제로동포, 다 성격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거고, 그 다음에 올드커머, 조선족의 고려인들은 거기에 네트워크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이 기존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민족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하고 뭐 한인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체를 뭐 부인하는 건 그건 그대로 하도 관계없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별 지역별로 한민족 네트워크 또는 한인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에서 한민족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요. 국가별 지역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지금 제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한인 아까 말씀드린 총련하고 이게 민단하고는 이게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요. 지금 얼마 윤미향 의원이 총련 집회 갔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잘 안 되지만 지금 민단하고 한인하고도 잘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단하고 지금 민단 건물 내에 한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사카가 저기 간사에 한인회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한인 중에 한 명이 민단 부의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질적인 게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한인들 중에서도 이런 조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통합을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도쿄라든지 딴 데를 더 묶는 국가별 조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부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동질성들은 있거든요. 뉴커머와 올드커머 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올드커머끼리 뉴커머끼리의 동질성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건 되고 있어요. 미국은 어차피 이제 지금 그 전미 한인회 자기네끼리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단일 조직을 좀 만들고 있고요. 제1동포들은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과단 개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별 먼저 지역별로 만들고 국가별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결국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민족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차이, 그 다음에 국가별 차이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결국 민족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성에 맡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국가별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2동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처럼 정복전쟁을 해도 영토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못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의 영토 내에서 결국 제2동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별 또 그 기능별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까 제2동포의 순서로 본다면 제일 많은 게 중국에 가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 있고 세 번째가 러시아, 일본이 더 많네. 일본이 더 많죠. 그 귀화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원래는 귀화한 사람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 성화회라는 게 한번 만들어진 적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지금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좀 이런 그 전반적인 제2동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조직들은 그러니까 한인회나
민단이 됐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자생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조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게 민주평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전 세계에서 한 2,500명쯤 되나? 그러니까 재외동포 그 자문위원을 하고, 근데 원래는 이제 역대 정부가 보수 정부 됐든 진보 정부 됐든 항상 안배를 하거든요. 뭐 진보 정부에서 조금 더 뭐 많이 할 수는 있죠. 주로 이제 뭐 분과위원장이나 책임자들은 정부 성향에 맞는 사람을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거의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9월 1일 날 했나요? 하거나 할 텐데 지금은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이 야당 성향의 사람 다 배제시키고 자기네 그 보수 성향 있는 사람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실제로 지금 나까지 나온 걸 보면 재외 국민 투표로 보면, 그러니까 현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확인할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재외동포들의 투표를 보면은 지금 야당 지지가 더 많습니다. 항상 야당 지지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는 재외동포들을, 근데 선거에서 지금 이제 재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간에 그 성향을 바꾸려고 하고 그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선거에 대해서만 지방선거는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선거나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있을 때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영사라고 부르는데 와서 선거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투표함이 3개 있다가 제가 관할지역 오사카, 교토,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2개 형까지 해서 투표함이 3개 있다가 제가 있을 때는 늘어나서 4개로 늘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워낙 저조해요. 저조하고 이게 맞춤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투표해야 되니까 그나마 일본만 해도 가깝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 투표하러 오려고 뭐 하루 종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친여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서는 그 정치적인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미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민주평통이나 아니면 이제 아마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재외동포청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히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재외동포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처음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때는 아예 그 재중동포나 재외동포나 아예 배제했다가 헌법 위헌 판결 받아서 다시 이제 지금 들어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우리 그 재외동포 개념이 그 정치 성향 흐름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개념은 아까 초기에는 기민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고 오히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까 1962년도에 이 해외 이주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인구 과밀되니까 좀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더군다나 뭐 일제시대 때 그 개념까지 전혀 포함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게 아마 요 표현에서 이거는 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기본방을 따왔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보면 저기 원래 법에는 뭐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의 재외동포청이 넣은 것 같고 나머지들은 거의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대로.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주류사회에서의 현지에서의 주류로 가는 부분들은 원래 그 재외동포 정책이 논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재외동포들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류사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중요한 건 현재 시각이라는 거죠, 현재 시각. 그러니까 이게 1999년도에 재외동포법 만들 때도 그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됐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 뭐 재외동포의 그 기여를 뭐 방치하거나 또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거나 이런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외의 어떤 그 공공외교의 거점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의는 이제 1999년 이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민족, 그럼
민족이 네이션이고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걸 민족주의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철학사전에 보면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이션은 국가와 민족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네이션을 민족을 국가라는 개념이 없이 민족으로만 이해할까요? 민족은 아까 말했지만 원래 그 개념은 중국도 민족명 할 때는 혈연을 강조하는 부분은 맞거든요. 원래 뜻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개념이 들어온 건 1900년도, 1906년 이때부터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이게 혈통 개념, 혈연 개념만 남아있고 이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셔널리즘과 민족주의는 같은 게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서구적 개념이죠. 그래서 서구는 옛날부터 여러 혈통들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혈통 개념으로 따지질 않은 거죠. 국가라는 개념이 있고 그 중에서 약간 어떤 생활 양식,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이제 민족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번역어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족이라고 할 때 민족은 다분히 혈통적인 개념이고 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혈통 플러스 국가.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냥 국가의 제도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스테이트고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틀과 국민의 어떤 국민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 네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국민이라는 개념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틀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언어의 혼란 때문에 오해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민족 개념을 배척한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의 민족주의라고 할 때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어떤 고유한 혈통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집단적인 그 국가별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일종의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진고이즘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떤 아주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민족주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데 서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내셔널리즘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개념상의 그 갭을 메꾸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런 혼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온 고민이 아까 한민족, 한인, 그 다음에 한국민 또는 한국인. 그러니까 국자가 들어가는 개념은 국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중화민족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화민족은 사실은 중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을 합친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민족이라고 쓸 때는 민족명은 아까 말한 우리 혈연적 개념, 에스닉 그룹이라는 개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다가도 다시 책을 보다 보면 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치고 그러는데 아직은 제가 완성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코리안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한인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족 개념 쓸 때 네이션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칼에 딱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게 학자들 글 봐도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